네,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자, 오늘은요,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셔봅니다. 박명석 큐레이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요게 네. 연휴잖아요, 연휴. 아, 그죠? 그러네요. 연휴에 박명석 큐레이터와 인터뷰 또 함께 하니까 뭔가 더 활기찬 느낌이 나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제가 요즘, 네. 연휴에는 힘이 좀 납니다. 아, 그래요? 연휴에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에 바쁘게 지내니까. 아, 맞아요. 그죠? 평일은 그냥 인생 올인, 인생 월가 킥샷에 그냥 싹 다 올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말에는 조금 네. 숨도 쉬고, 조금 바람도 쐬고 네. 이러니까 좀 힘이 나네요. 아, 그래서 뭔가 좀 더 활기찬 느낌으로 네네네. 오늘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올인하고 있다. 그게 뭐냐? 월가 퀵샷에 올인하고 있다. 지금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박명석 큐레이터가 최근에 삼프로TV에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름이 월가 퀵샷입니다. 모르는 분들 위해서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걸 보내드리는 거예요? 일단 퀵샷이라는 이름은 네. 빨리 한 번에 탁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 그래서 간밤에 있었던 월가 상황들을 제가 한 40분 동안 정리를 물론 월모부에서 해드리지만 그게 또 이제 시간이 또 길다 보니까 빠르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퀵샷이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쏴드립니다. 뭐 간단히 여기 제가 화면 하나 띄워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마스터 퀵 코멘트 해서 지수 그리고 매크로 이슈 중에 중요한 이슈들 이렇게 드리고요. 특징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무조건 한국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때그때 강했던 종목들. 근데 이거는 제가 월모브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ARM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기판주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도 이제 월가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컨셉에 맞게. 네. 거기서 갑자기 막 국장 얘기하고 그러면은 또 약간 좀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분산되죠. 그죠? 수요가 다를 수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근데 요거는 제 구독 서비스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요게 움직였으면 오늘 국장에서 요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려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쭉 써드립니다. 네. ARM, 뭐 루멘텀, 광통신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장중에 박명석의 해째 그래째로 넘어가요. 해째 그랬지? 장중에, 그러니까 한국 장중에.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판 파운드리에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기판주가 올랐나 네. 심텍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올랐네 해체 그랬제 들어가는 거고요. 광통신 대한광통신 좀 올랐나 네. 한번 보면은 빨간불 네. 그리고 SOFC, ESS 이런 거에 비나텍 뭐 이런 종목들 두산 퓨얼셀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보면서 잘 가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증거를 좀 남겨야 되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좀 쏴드리고 그리고 밑에 오늘 태양광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정리해 드렸는데 실제로 OCI 홀딩스 이런 종목 좀 움직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백업을 해드리는 것까지 월가 킥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기준은 일단 저희는 금요일. 네. 방송 기준으로 이제 어제 시장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렇죠. 요즘은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국 시장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 시장 관심도 뭐 워낙 많으시고, 정말 맞아요. 세계에서 지구에서 지금 제일 뜨거운 시장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고요. 네. 그래서 미장, 한국장 다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 연결고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퀵샷을 통해서 미장 마감하자마자 바로 전해드리고 네. 이거 한국 시장에서 요즘 그럼 연결고리로 뭐 보세요까지 전해드리고 우리 국장 중에는 장중에는 내 말이 맞지? 뭐 맞아요. 이런 것까지 지금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원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해째 그랬지? 근데 이거를 하니까 남겨야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남겨드리면 또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장과 미장에서 최근에 많이 커플링이 많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 증시가 완전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LG전자 좀 내려왔었는데 코스닥으로는 거의 매기가 안 가서 네. 이게 조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녹화일 기준 금요일부터는 코스닥이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확실히 좀 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코스닥이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그러면 더 월가 퀵샷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금요일 기준으로 진짜 말씀드리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간밤에 엔비디아는 좀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힌트를 주었던 섹터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미장에서 좀 올랐던 뭐 광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부분들, 양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고 있어서 요런 시장에서는 확실히 더 영향력, 연결고리가 짙게 나타난다. 네, 그래서 라는 부분. 좀 뿌듯하더라고요. 오늘은 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지 그랬지 하고 나서 아, 그렇게 그리고 또 나서. 보내드리고 나서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녁에 네. 이제 그 미국 증시 개장 방송을 또 1시간 동안 저희 집에서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진짜 종일 올인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개장 중계를 해드림과 동시에 제 인사이트를 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서는 다들 바쁘시니까 급하게 간밤에 그 미국장에서 일어난 일을 타이트하게 설명만 드려도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는 조금 여유가 되니까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ARM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왜 급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제 생각을 담아서 풀어드립니다. 예, 그런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게 그 다음날 VOD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올라갑니다. 어제 또 라이브 방송 하다 보니까 이거 다시 보기는 안 남나요? 하시더라고요. 네. 다시 보기는 안 남고 구독 서비스 안에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또 다시 올라오니까 그 편집본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 라이브를 하면서 저희 GIN 영상 있잖아요. 네네. 예, 저희 이제 해외에서 톱리 연사들. 예, 그런 네. 분들이나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또 그 캐시우드 같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나오실 때 영상을 제가 이렇게 받아요. 제작진한테 그걸 받아서 거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 이게 지금 시장에 해외에서는 구루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좀 풀어 가셔야 된다. 시장을 이렇게 길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짚어드리는 것까지 그게 월가 퀵샷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박명석 큐레이터 보고 참 열심히 사는 청년이다, 바른 청년이다, 똑똑한 청년이다, 뭔가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과언이 아니라 진짜 거의 하루 종일을 새벽부터 해서 월가 퀵샷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박명석 큐레이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시면서 이거 월가 퀵샷 너무 이렇게 홍보 아니야? 여러분 홍보 맞긴 맞는데요. 이게 그냥 도움이 안 되는데 뭐 구독해 주세요가 아니라 미장과 국장의 연결고리는 워낙에 짙기 때문에 맞아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박명석 큐레이터도 지금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 코스닥의 흐름을 보고부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반도체의 움직임이 조금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네. 뭐 며칠 이러다가 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다들 요즘 되게 예민해지신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완전 올인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뭐 EPS가 살짝 꺾인다더라, 뭐 AI에 뭐 버블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 조금만 나와도 네.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미국장에서 힌트를 항상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의 메모리 반도체의 흐름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가 다른 쪽으로 혹시 수급이 대체되는지의 흐름들을 계속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월가 킥샷을 함께 하시면 그런 힌트를 미리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 간다 그런 흐름도 힌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국장에서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일어난다라는 어떤 신조를 가지고 박명석 큐레이터가 하루 종일 월가 퀵샷에 진짜 올인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 얘기 좀 나누면서 네. 박명석 큐레이터가 생각하고 있는 최근 시장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미증시를 보면 네.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가 네.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좀 있다 보고 이렇게 멀리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요? 일단은 네.
확실히 차익 실현 욕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오. 이 계속 그 전쟁 이후에 네. 완연한 V자 반등을 했잖아요. 그때는 다들 기분이 좋아서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사실상 1분기 실적 시즌은 거의 쇼타임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다 잘 나왔죠. 네. 거의. 오. 완전 축제였어요. 어. 그래서 모든 거를 갖다가 AI 하드웨어 섹터에 연결 지을 수 있을 정도여서 네. 정말 그 놀라운 실적 시즌에 다들 같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 끝이 났죠. 마무리가 되면서 그동안 안 보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매크로죠. 아. 금리와 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까지는 신경은 쓰였지만 금리를 이길 정도의 반도체를 비롯한 AI 하드웨어 기업들의 성장이 나오면서 그 금리를 다 누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약간 매도의 압력을 받고 있던 투자자들이 요거 갖다가 트리거로 쓰면 되겠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의 금리가 시장을 부러뜨릴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차익 매도를 하려는 욕구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히 더 커질 거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미국에서 계속 힌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차익 실현 욕구가 확실히 좀 있고 네. 우리가 그동안에 매크로를 좀 잘 안 보는 시장이었다가 그랬죠. 기업 실적 위주로 보다가 그리고 네. 실제로 이번에 기업 실적이 뭐 쇼타임이라고 표현할 그랬죠. 정도로 엄청나게 특히 빅테크 잘 나왔고 근데 이제 금리라는 핑계 빌미로 삼아서 약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요걸 역으로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금리가 4.5, 10년물 기준으로 4.5, 4.6 이렇게 가고 네. 30년물이 5.2 막 이렇게 가도 물론 좀 충격은 받지만 네. 그 공포 탐욕 구간이라고 하나요? 예. 여전히 탐욕 구간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큐레이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는 약간 반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좀 올라가고자 하는 시장이 주식이 그런 것도 남아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했거든요. 네. 여긴 어때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지금 상황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쟁도 있고, 맞아요. 뭐 금리도 있고, 뭐 그 연준 의장도 바뀐다고 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가장 간소화시켜서 이럴 때는 저는 단순화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채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 단에서 레벨 단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왔고 그리고 특히나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비롯한 AI 하드웨어 섹터들이 야 이거 이렇게 가도 되나에 대한 목소리가 일부에서 지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쏠림이죠. 네. 이렇게까지 쏠렸을 때 물론 쏠림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쏠린 거지만 이렇게까지 쏠렸을 때 그냥 되게 간소화해서 봤을 때 이 정도의 가격에서 과연 추가로 신규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지켜보자 혹은 조금 덜고 가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압도적으로 지금은 후자의 구간에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덜고 가자. 예.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리라는 트리거를 가져와서 조금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탐욕 구간에 있고 시장이 이렇게 해서 부러질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미국에서는 그게 그 수급이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그 하드웨어의 수급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네. 원래 이렇게 반도체 비중이 높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비중이 뭐 거의 S&P 500의 30%, 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미국이라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AI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까지 와?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되게 알고 있던 사실들 있잖아요. 뭐 장기 계약, LTA라고 하죠. 그런 것도 나오고 이제 구조적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보는 시선이 되게 늦어요. 항상 늦어서 그래요. 예, 그들은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평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예,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이제는 되게 그들에게 약간 밈처럼 됐어요. 샌디스크 갖고 계속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이 됐는데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프트웨어의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시가총액 1위부터 상위권을 오랜 기간 차지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1위가 되면서 시기가 조금 바뀐 건데, 그러면 그 하드웨어가 쉬어갈 때 네. 소프트웨어 쪽이 수급을 담아주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쪽이시면 이쪽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에 대한 믿음이 좀 살아있는 것 같고, 그걸 금리로 가져오면 사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 시장의 어떤 내러티브라고 하죠. 뭐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붙였을 때 부담스러운 건 오히려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반도체 그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잖아요. 여전히 싸다. 예. 네. 아직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싸다라는 말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네. 받쳐준다는 거고. 근데 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네.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AI가 들어오면서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기업들, 그리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이 차별화가 나면서 여기 이 하드웨어 쪽이 급격하게 올라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 크기가 그릇이라고 하죠. 하드웨어 쪽으로 쏠렸던 그 수급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받아줄 수가 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금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 시장의 수급이 순환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연결지어서 그 국내 증시로도 좀 연결이 되면서, 사실 뭐 파업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렇죠. 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 봐요.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수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이게 미국장에서 주는 힌트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박명석 큐레이터가 지금 뭐 말씀 중에 마이크론, 샌디스크, 네. 밈이 있을 정도다. 미국 맞아요. 내에서 이 정도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뭐 누구보다도 그 미국 시장 계속 보시니까 피부로 잘 따라가고 느끼고 계시겠지만, 정말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섹터 부분이 있다면 반도체라고 해도 진짜 그렇죠.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D램이라고 왜 ETF가 신규로 출시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또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나라 국장 개장하기 전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어떻게 됐나? 예전엔 이걸 봤다면 요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떻게 됐지? 마이크론 어떻게 됐지? 샌디스크 어떻게 됐지? 맞아요. 요걸 더 이제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국장의 영향이 있는 거죠. 최근에는 네. 확실히 미국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 네.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진짜요? 네, 파업 이슈도 계속 미국에서 팔로우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8% 올랐나요? 맞아요. 네, 그걸 세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더 재밌는 게 네. 바보야,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들도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러네, 마이크로 샌디스크로 계속 가는 거니까 지수가 저렇게까지 올라가네 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선후 관계가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기업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과 그 샌디스크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미묘한 변화. 네. 정말 전통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네네. 요즘에 메모리, 반도체에서만큼은 어쩌면 우리 이슈가 또 영향을 미국에 줄 수도 있고, 이런 미묘한 변화까지도 캐치를 해내는 게 이제 박명수 큐레이터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보고 네. 있기 때문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퀵샷으로 빠르게 전해준다는 거죠. 제가 네.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아유, 열심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은 또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반도체를 떠나서 사실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지금 거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완전히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파이가 뭐 물론 밈처럼 돼서 너무 폭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밈처럼 되긴 했지만, 그 파이가 이 정도로 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그것도 반도체고요. 브로드컴 같은 기업도 있고요. 인텔도 있고요. 예, 그리고 AMD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뭐 ARM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수급 이동과 하모니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흐름들을 잘 지켜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메모리를 뭐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흐름이 살짝 넘어가고 있는지 그걸 미리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은 확실히 CPU를 많이 봐요. CPU. 예. 그러니까 요즘에 GPU 얘기는 거의 그렇죠. 빈도수가 좀 많이 줄었죠. 네. 네. GPU는 네. 이제 거의 약간 엔비디아만 믿고 그냥 가는 느낌이고, 아. 예. 뭐 엔비디아랑 뭐 그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TPU 만들고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 가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이제 GPU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칩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춘추전국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AI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확실히 메모리가 돈이구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스페이스X에서 XAI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네. 엔스로픽이라는 기업에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해줍니다. 아. 네. 엔스로픽 그 스페이스X XAI가 갖고 있던 그 동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동을 너네 써 이렇게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받게 되는 돈이 제가 듣기로 12조 달러인가 한 달에. 예. 12조 달러. 네. 네. 그거를 이제 매달 받는 거죠. 2029년까지. 그래서 이번에 젠슨왕 CEO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Compute is revenue.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메모리라고 부르는 네. 그 컴퓨팅 파워, 메모리와 GPU와 이렇게 데이터 센터 구축한 AI 인프라가 결국에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GPU 다음에 메모리가 정말 중요하고 사실상 메모리 수요는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무한이라고 봐요. 이거는 뭐 수요를 굳이 계산할 이유가 없는 게 이 AI 에이전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AI 에이전트가 비서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아직 안 쓰지만 제대로 못 쓰지만 혹시 쓰시나요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까지는 아직.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언젠가 쓰게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쓰게 될 거고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AI 에이전트 발표하고 있거든요. 음. 최근에 구글 I/O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대중화시킬지를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그거 뭐 비주얼화 시킨 툴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서 이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천 개가 아니라 뭐 막말로 60억 개가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수대로. 네. 네. 그 이상일 수도 네, 있고. 네, 네. 예. 그렇게 되면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그 메모리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래서 그 순간까지 저는 메모리 수요는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GPU랑 메모리가 동밸런스에 갔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장이 다음을 또 찾는 거죠. 예. 그 다음이 이제 바로 CPU입니다. 네.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이제 GPU랑 메모리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은 뭔데? CPU가 쇼티지가 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최근에 인텔과 AMD, ARM이 사실 그 탄력이 더 세요. 솔직히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보다 탄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연결되는 게 국내 증시에서는 그 CPU가 좋아지려면 소캠이라고 하죠. 소캠. 예, 네. 소캠이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CPU를 그 이번에 AMD였나? 거기서 실적 발표하면서 네. CPU의 개수 자체가 막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CPU가 점점 더 고도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판도 점점 더 고도화돼야 네. 되고 파운드리 기술도 점점 더 고도화돼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판과 파운드리를 제가 월가 퀵샷에다가 CPU가 중요해질 때 항상 이렇게 넣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탄력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월가에서 이런 게 간밤에 나왔어요라고 쭉 적어주시고 국장하고 연결 지으면 예를 들면 뭐 소캠이면 뭐 심택이란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바로 식으로 떠오르죠. 연결해 대덕전자, 주시는. 예,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네. 종목들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에 완전히 과몰입돼 있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메모리 수요는 무한이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이 탄력이 계속 우린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려면 여기에 완전히 국장만 이렇게 봐서 과몰입되면은 그 수급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요즘 국장 볼 때는 결국에는 삼전닉스가 끝이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돌아보면 심택 많이 올랐네. 돌아보면 대덕전자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 힌트는 다 이제 미국에 있는 거죠.
그거를 바로바로 전해주시는 아, 네, 그렇죠. 퀵샷. 네, 네, 제가 퀵샷. 계속 강조드립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퀵샷 지금 네 하루 종일 올인해서 박명석 큐레이터가 하고 있는 퀵샷 많이 좀 참고를 해보시고 이건 뭐 박명석 큐레이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제 투자에도 좀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고요. 자, 그래서 또 연결을 좀 지어보면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보고 좋아요. 싶은데 네. 엔비디아, 그러니까 저희 지금 금요일 녹화일 기준입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1%대 하락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랬죠.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음. 근데 이게 이제 거의 규칙처럼 되는 게 계속 좋은 실적 내고 네네네. 한 당일이나 이틀 정도 빠지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 약간 몇 분기 연속해서 거의 규칙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은 엔비디아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는 또 올리던데요? 아, 이게 네, 이것도 또 수급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요. 이건 제 추론인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매를 해야 사실 주가의 변동성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사서 음, 뭐 앵커님께 여쭤보면 이거 사서 내가 막 뭐 10배, 20배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구간에서 사서 얼마의 수익률을 더 기대하겠어? 그렇죠. 라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지금 한국장에서 10배, 20배 나는 종목들도 그렇죠. 있는데. 예. 그걸 어,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네. 개인 투자자들의 발길이 조금 끊어진 게 엔비디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뭐 크게 가지 못하는 그런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큰 수급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것들도 계속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빼놓고 반도체 ETF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계속 편입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큰 그림으로 계속 엔비디아를 보는 거죠. 엔비디아는 전 이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그 자사주 매입을 강화를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배당을 25배를 늘렸습니다. 원래는 1센트였나요? 아, 맞아요. 근데 25센트 예. 된 거죠. 그래서 뭐 큰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 그래서 뭐 큰 운용사들 이런 쪽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확보하고 있을 때 그게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전략을 조금 선회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식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 기업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배당 늘려주는 거 뭐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니 그 돈 있으면 더 캐파 투자하고 더 해서 돈을 더 벌어. 그래서 주가를 올려. 이게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뭐 그거 사실 상관없고 이것만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가면 더 좋은 걸 아니까 엔비디아에서 약간 전략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투자자들의 시선이나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의 어떤 방향성이나 뭔가 이제는 그냥 대장을 지키는 데에 주력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주에서 약간 가치주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횡보디아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어쨌든 고점을 그럼요. 느리지만 계속 찍어가고 네. 있고 실적은 진짜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젠슨 왕 CEO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건 여전히 사실이고 그렇죠. 이게 중요해 하면 그 섹터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되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컴퓨팅 파워, 네. 메모리 쪽 뭐 계속 강조하고 있고 스토리지 강조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광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맞아요. 영향도 있었고 네. 계속 볼만한 부분을 뭐라고 보세요? 우리 국장하고도 연결시키면 그래서 네.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네.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됐던 게 베라입니다. 베라. 베라. 베라 CPU. 그러니까 베라 루빈이잖아요. 그렇죠. 루빈이 GPU고 베라가 CPU인데 이제는 엔비디아는 그거를 렉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예 떼서 본인들이 CPU도 팔아보겠다. 그 정도로 CPU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역으로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경계가 될 수 있어요. 뭐 물론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긴 합니다만 원래 잘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변수긴 합니다만 그 두 개 기업은 그래서 약간 주가가 가다가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반대로 ARM 같은 경우에는 ARM의 IP가 원래 그러니까 ARM이 그냥 CPU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 IP를 만들어서 그거를 미리 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설계해서 그 기업들이 이제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CPU 시장이 잘 되든 ARM은 IP가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CPU를 만든다고 자체 CPU를 만든다고 해도 그게 또 나가고 그리고 뭐 메타에서 CPU를 만든다고 해도 그게 또 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ARM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미묘한 그런 자리 싸움 이런 것들도 좀 나오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잊혀졌던 기업 중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 네. 진짜 슈마컴이라고 우리가 네, 맞아요. 한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초반에 좋았잖아요. 네. AI 초반에. 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잘 몰랐죠. 아, GPU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 뭐 서버가 얼마나 필요해? 그런 게 개념이 없다가 야, 그냥 GPU야 하면서 GPU로 다 가니까 슈마컴이 죽은 거예요. 근데 슈마컴은 서버 CPU를 만드는 기업이고 지금은 최근에는 CPU가 중요해지면서 1대 8이었던 게 거의 1대 1까지 올라왔거든요. 오, 그럼 슈퍼마컴도 다시 봐야겠네. 라고 하면서 슈마컴이 또 올라옵니다. 오. 네. 그래서 이 CPU 쪽과 기판을 연결해서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그 광통신. 네. 저는 광통신은 절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되게 쉽게 표현하면 구리선으로 연결했을 때 렉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광섬유로 바꿨을 때 렉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확 비약적으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팅 파워는 무한하다. 수요는 무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그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베라루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앞으로 파인만도 가야 되고 계속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렉을 한계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 광으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광은 이제 아직까지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흐름이 CPU까지는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인텔 주가가 막 폭발하고 그랬던 건데 광통신은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 재미가 좀 없었어요. 얼마 전에 구리하고 당분간은 같이 쓸 거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가요? 맞아요. 지난 분기 어, 실적 시즌에도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네. 나왔었고 그래서 기대감이 쌓인 건 꽤 오래됐는데 기대감을 증명하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번 하반기쯤 가면 아마 광통신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내 증시도 아니 미국에 있는 루멘텀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안 나왔는데 국내 증시에 뭐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네, 같기는 네, 한데 네. 거기서 실적을 뽑아내고 다시 이번 시즌에 그 CPU처럼 광통신이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좀 증명해 준다면 그러면 또 바람이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GPU, 메모리, CPU, 광통신의 순서로 저는 보고 있고 여기서 아직 시장에서 막 크게 부각되지 않은 섹터를 하나 꼽자면 네. 저는 여전히 저전력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전력. 네. 네. 그래서 온세미컨덕터, 나비타스 그리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라고 불렀던 맞아요. 왜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 네,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잘 찍어내고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되게 복잡 고도화가 되니까 거기서 전력을 좀 줄여주고 연결을 좀 높여주고 최근에 또 아스테라랩스라는 기업의 주가도 정말 잘 가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즌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의 문제예요. 우리는 계속 메모리를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수급이 다른 쪽을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하면서 네. 다른 매력적인 게 그 다음은 뭐야 이걸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봐야겠죠. 그 수급적인 얘기 다음은 뭐야? 뭐야? 뭐 네. 이런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앞서서 이제 저희 방송 녹화 시작할 때 해주신 말씀이 제가 계속 이제 머리에 남는 게 뭐냐면 박명수 큐레이터가 저희 이제 녹화일기 중 금요일에 지금 진짜 이런 모습 오랜만인데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아, 오늘 맞아요. 네, 걸렸었고 뭐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엄청난 기세로 오늘 하루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증시에서 영향을 좀 받은 것들이 오늘 또 영향을 받잖아요. 국장에서도 뭐 양자 쪽도 뭐 맞아요.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코스닥이 더 강한 시장 네. 아니면 코스닥도 같이 가는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까지일까 그다음 주까지일까 아니면 진짜 이제부터 시작일까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마이크로하게 그러니까 네. 세부적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아까 하신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네. 간소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코스닥의 뭐 국민성장펀드 개별적인 이슈가 좀 네.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금리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 금리가 되게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최근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저점에서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저는 더 확실한 걸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금리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섹터가 뭐야? 라고 되물으면 네. 미국에서도 사실 CPU도 좀 애매하고 네. 결국 메모리 반도체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돈은 어마무시하게 벌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완전히 안전한 그런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랠리가 동시에 같이 촉발이 됐었던 건데 그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막 4.6, 4.7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계속 불안감을 노출했죠.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사이에 살짝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구간에서 오히려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뭐 유가 때문에 뭐 문제다. 그러면은 오히려 반도체의 지배력이 저는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뭐 이란이랑 뭐 최종안 같은 거 얘기한다. 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금리가 고점 대비해서 살짝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다른 수급으로 이렇게 퍼져야지 하면서 약간 처음에 퍼졌을 때는 LG전자 현대차, 로봇 국내에서 그런 쪽으로 좀 퍼졌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국민성장펀드까지 만나면서 폭발을. 완전히 폭발을 하는 아.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네.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확실한 거, 그리고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됐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확산. 근데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비싼데 이러다가 우리가 계속 가져와만 외칠 수도 없고 시장이 다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주식 비중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근데 그거를 경고를 한번 또 미국에서 줬어요. 과거라고 하기보다는 최근에 고점 찍었을 때 4.7을 찍었거든요. 4.7부터는 조심해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4.7과 5% 사이의 금리를 지금 약간 우려하고 있어요. 원래 기준이 4.5였는데 그 기준을 조금 더 높였던 거죠. 네. 이 정도까지는 쿠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4.7까지 다시 올라간다. 그때부터는 시장이 놀랄 수 있다. 그 정도 마음을 가지시고 네. 그게 아니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최근에는 사실 약간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미국 시장하고 해석하기가 네, 네, 네. 연결지어서 그러면 지금 퀵샷을 통해서 혹시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의 바이오가 너무나 많이 눌려 있었고 이제 요 금요일 기준으로 오늘은 좀 많이 올라가는 네, 종목들이 바이오에서 보이지만 진짜 너무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던 네, 섹터인데 금리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금리가 높으면 바이오는 안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거든요. 쥐약이죠, 쥐약.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좀 코멘트를 해주고 계세요? 그게 사실 네.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 하나만 꼽자면 바이오와 헬스케어거든요. 미국의 헬스케어는 한국의 바이오와 질적으로 좀 달라요. 미국의 헬스케어는 오히려 어떤 동일선상에 서냐면 에너지, 네. 필수 소비재, 아파도 약은 먹는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이 시장 방어주 성격을 띱니다. 아예 속해 있는 성격 네. 자체가 네. 미국하고 다르군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역의 상관관계를 띠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장이 조금 불안할 때 그쪽으로 가는데 국내 증시는 장이 확 혈이 뚫려야 바이오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증시 바이오를 얘기를 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금리 빠질 때 그러면서 시장 확산될 때 그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리 빠질 때 또 시장이 확산될 때. 근데 미국 지금은 시장, 그냥 4.5 이상인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금리가.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연계해서 보시려면 저는 코인 보시면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코인? 예. 어떤 얘기예요? 비트코인 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금리 영향을 정말 진짜 직접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코인이 잘 가다가 모멘텀도 충분했는데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조심조심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랑 약간 좀 닮아 있어요. 무슨 뭐 클라리티 법안 우리 그러니까요. 막 기다리다가 네. 뭐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도 안 좋다. 네. 그럼 그래- 금리 때문이다?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의 쥐약인 게 저는 두 개, 대한민국 바이오와 비트코인이라서 예. 사실 비트코인도 죄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클래리티 법안도 네. 있고 바이오도 뭐 죄가 없잖아요. 저 바이오 무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그런 거죠. 금리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으니까. 예. 이건 진짜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코인 그거 움직임보다 대한민국 코루 그렇죠. 한국 3배짜리 그거 있는데 그게 더 재밌던데 이런 그것도 얘기들이 미국에 있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로 미국에서 대한민국 ETF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진짜로. 지금. 그래서 진짜 실시간으로 그 상황들을 계속 받아 쓰고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 코루나 EWY 같은 거 한번 분봉을 열어보시면 네. 그게 체감이 확 되는 게 원래 그 차트에 되게 우리도 그 잡주 같은 거 있잖아요. 거래 안 되는 잡주. 네. 분봉 보면 그리고 혹은 그 단일가 매매 걸리는 거 있잖아요. 네. 요렇게 찍히는 거 아시죠? 분봉. 그렇죠. 그렇죠. 그게 원래 그 코루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계속 찍혀요. 이야. 그래서 이게 확실히 수급 거래가, 자체가 네. 압도적으로 한창 미국이 야 메모리가 도대체 뭐야? 메모리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야? 이랬을 때 메모리는 한국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거기에 갔었죠. 네. 자, 또 하나 이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간에 최근에 좀 연결시켜 볼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연속적으로 지금 코스피에서 나오고 그쵸. 있거든요. 네. 이제 10일 거래일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론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목이 돼요. 지분율은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만큼을 팔아내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이 있는데 일부 어떤 게 제기되냐면 네. 스페이스X 네. 상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상장 또 있죠. 오픈 AI. 예. 네. 이렇게 너무 대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금 마련하는 거 아니야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저는 일각에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 욕구들이 계속 보인다고 했잖아요. 오. 그게 첫 번째가 매크로고 두 번째가 이 초대형 IPO. 예. 이거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뭐 지금부터 이제 계속 그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올라갔다,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섹터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오겠죠. 네. 거기 투자하려는 자금 마련 그렇죠. 목적으로요. 그리고 뭐 이미 마련을 다 해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기 어렵겠죠. 아. 그 수급을 남겨둬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실제로 최근에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거대 IPO가 스페이스X 1조 7천억 달러, 그 다음에 오픈 AI 1조 달러, 그리고 엔스로픽이 최근에 장외에서 1조 4천억 달러까지 올랐어요. 와. 이렇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셋 다 빅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10위에서 15위 안팎의 세 종목이 꽂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1조 7천억, 1조 4천억이 다 연내예요? 거의 그렇죠. 뭐 스페이스X는 6월 12일로 확정이 됐고 오픈 AI는 9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스로픽이 원래 오픈 AI보다 먼저 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엔스로픽은 언제가 될지 확정은 안 났는데 연내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되게 쉽게 생각했을 때 그 최근에 스페이스X를 위해서 나스닥 100 편입 요건을 완화시켜 줬거든요. 그러면은 나스닥 100을 돌리려면 스페이스X가 들어와야 되고 그 자금을 연계되어 있는 파생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러면 그게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이 없을 수 없다. 어, 라고 보여지고 그게 또 이제 6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6월에 FOMC가 있죠. 네, 그 워시의 첫 번째 FOMC. 맞아요. 예. 그럼 그때까지 이제 막 금리 인상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시장이 조금 설왕설래 하겠죠. 금리는 계속 높은 구간에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위협할 거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때까지 이런 수급에 대한 어떤 공백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여름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시장의 탄력이 뭐 어떤 고점을 계속 깨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들이 다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금리도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워시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금리를 건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뭐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워시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믿어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물가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코로나 때랑 다르다. 어떻게 다르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코로나 때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예측을 했대요. 그때 기억나세요? 파월 의장 나와가지고 일시적이라고 네, 했죠. 일시적이다. 그 두고두고 엄청 욕먹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데 네. 본인이 베센트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는 돈을 엄청 풀었죠. 통화 정책으로. 근데 지금은 통화 정책으로 풀지 않잖아요. 지금은 동결 기조가 가고 있고 그리고 막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공급선에서의 쇼티지만 나온 거지 그걸 통화 정책으로 풀지 않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끝난다. 결국 전쟁은 끝나면 그러면 이 모든 고민이 해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워시의 입장에서도 약간 우려와 짐을 덜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제조업 PMI라든지 그리고 그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질적으로 안 좋아요? 네. 어떻게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K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양극화. 네,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네. 질적으로 고용이 그 의료 쪽, 교육 쪽 빼면은 미국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오히려 해고만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좀 더 심화가 됐을 때 만약에 베센트 재무장관 말대로 전쟁이 끝나서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가 급격하게 오는 시간이 온다면 이제 연준은 고용을 더 많이 보겠죠. 그러면 고용이 박살이 났을 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오해가 좀 많아요. 네. 금리 인상 우려도 있고 스페이스X도 걱정이 되고 반도체 돌아보니까 또 많이 오른 것 같고 이런 오해들이 풀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게 한 6월, 7월 지나면서 저는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개괄적인 어떤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시장이 주춤주춤할 때 계속 그 수급의 움직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다음에 뭘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측을 하시다가 그때 이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좀 같나? 이런 걸 계속 보시다가 현금을 좀 비축해 두시다가 이게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구간에서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현금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저는 장기적인 관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처럼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 걱정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그쵸. 미래는 모르지만 네. 지금 박명수 큐레이터가 볼 때는 약간 오해가 쌓인 부분이 많고 이게 시장의 영향이 한 여름쯤에 덜컹덜컹 있을 수도 있으니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저는 거의 네. 오해라고 거의 확신에 가깝게 보는 게 그래요.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은 좀 큰일 나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맞고 네. 사실 이게 조금 얘기가 커지는데 네.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을 생각했을 때 중국은 그냥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야, 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AI 시대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뭐 국가 주도로 네. 중국은 막 네. 그래서 미국이 자꾸 막 히토류 지분 사고, 인텔 지분 사고, 최근엔 양자 지분까지 샀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 지키고 싶은 것들을 그 패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인텔을 육성해 내는데 아직은 모르지만 성공을 하는 거고. 주가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부도 돈이 필요하고 미국의 기업들도 돈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 물가 그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다 같이 그냥 패권을 중국에게 주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금리가 또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됐지만 원래 한 5년 전만 했으면 이 정도 금리 시장이 몇 번은 박살났을 거예요. 진짜 발작 예.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버티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요. 모두가 이걸 용인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투자자들과 정부와 통화정책 집행자들과.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로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과거처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떡하지인데 그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되는 거라는 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지 않고 가면 이 아슬아슬한 구간이 지속될 뿐이지 시장이 뭐 크게 부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변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만 하지 않는다면 그 조건은 꼭 충족이 돼야 돼요. 네.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 담아야 될 때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금리 인상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주식을 계속 내리지 말고 네. 담아야 될 때가 맞다. 그렇죠. 그리고 라는, 반대로 생각하면 네. 이 상승장의 끝은 금리 인상이 되겠죠. 아. 네. 또 역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CPU, 네, 여기와 관련된 우리 시장의 어떤 관련성들, 그쵸.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해일 거라고 거의 뭐 99% 네네. 확신을 해주시지만 어쨌든 그런 대형 IPO로 인한 수급적인 어떤 왜곡들, 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오해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계속 퀴샷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는 네. 뭐 현실이니까 어.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린 건 금리에 네. 대한 오해.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퀵샷 홍보로 마무리해요. 우리 아, 그렇게 홍보할까요? 올인으로 지금 하루를 다 쓰고 있는데 네. 이거 도움도 진짜 투자자분들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박명석 큐레이터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저는 퀵샷 네. 덕분에 조금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 원래 뭐 하루가 너무 피곤하면 집에 가서 월모브 준비하기 전에 좀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우리 퀵샷 구독자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밤에도 열일을 하면서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정보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퀵샷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심히 붙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많이 믿을 수 있는 정보 많이 뿌려드리고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그 월가 퀵샷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가 퀵샷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미시적인 이야기, 거시적인 이야기 다 보면서 또 생각 전해 주시는 크리에이터님 또 기업 얘기까지도 매일매일 세부적으로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윈윈하는 네, 수익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관계 될 수 있게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큐레이터와 오늘 대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미장에서 일어난 일은 저는 국장에서 무조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텍스트로 좀 중요했던 종목들의 흐름들 네. 그거 이렇게 정리해서 국내 증시에 바로 연계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미장과 국장의 연결고리를 읽어야 진짜 투자가 시작된다. 박명석의 월가 퀵샷. 쏟아지는 글로벌 노이즈 속에서 진짜 핵심만 말하고 변동성에는 빠르고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